북한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미 전략핵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전술핵 개발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 전술핵의 목표는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체 연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 2019년에 생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저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인 것 같은데, 신형 전술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첫 사격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고체 연료를 탑재를 하고 있는 방사포로 불리는 형태의 것들도 있고, 북한판 에터캠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점령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서울에다 핵을 날릴 정도의 각오를 했겠죠. 근데 막상 서울을 날리고 나면 정보가 뭉개돼요.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 보통 미국 기준으로 한 300킬로톤, 그리고 러시아 기준으로 대략 한 500킬로톤 정도를 경계로 그걸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통 전략핵으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근데 각 국가별로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어디에 떨어뜨리고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 전략핵하고 전술핵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략무기라고 하면 핵무기, 탄두와 운반체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요 두 가지를 하나의 결합된 세트로 보는 거고, ICBM이라는 발사체는 어지간해선 이걸 요격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미국도 ICBM 요격하는 그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성공을 했고,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격하기 어려운 운반체에 핵무기라는 게 달려있다, 이러니까 전략핵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ICBM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핵이 결합돼 있다, 전략무기죠. 그렇게 말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술핵이 생겼어요. 전술핵은 파괴력도 작고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가령 사단 하나를 날리고 싶다거나 군단 하나를 날리고 싶을 때 정도 쓰는 가벼운 핵무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냉전이었고, 전술핵을 쓰기 시작하면 재래식 전력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겠죠, 양쪽 다. 그럼 남아있는 건 전략핵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계의 종말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걸 뭐 전술핵이다 전략핵이다 이렇게 뭐 딱 구분 짓기보다는 그 어느 쪽도 사용되면 안 되는 무기다 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활동들이 보면 평양하고 평안 남북도 중심으로 최근에 미사일 활동들이 집중해야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제 관련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다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 뭐 SRBM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방사포, 그 다음에 탄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나온 편이었었고, 화성 12형의 그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형 IRBM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형상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진부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화성 12형이 주엔진 하나와 보조 엔진 노즐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한 세트를 일단 발사체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보조 엔진이 전부 다 사라지고 일단은 주 엔진도 약간 노즐의 형상이라던가 이런 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2019년 정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이 개량을 해왔던 미사일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도가 높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술핵 운용 능력, 그리고 전술핵 운용 부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단거리 발사체 활동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전술핵을 탑재를 하고 쏠 수 있는 곳이 뻔한데,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말과 진심이 다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7년 정도에 활동을 했었을 때 보면 주로 ICBM 활동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략핵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마지막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미 전략핵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전술핵 개발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 전술핵의 목표는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화성 계열들이 통상은 대부분이 액체였어요. 그러니까 스커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액체였고, ICBM 계열들도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액체거든요. 고체 연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2019년에 생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저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인 것 같은데, 신형 전술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첫 사격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야기는 이게 북한의 기술로 개발한 신규 개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신규 개발 무기였고 순수하게 북한 기술이었으면 뭔가 문제가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날아갔고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쏴댔음에도 실패가 거의 없어 보여요. 고체 연료를
탑재를 하고 있는 방사포로 불리는 형태의 것들도 있고, 북한판 애터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북한판 애터킴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실제로는 뭐 이스칸데르 활동을 해놓고 북한판 애터킴스인 것처럼 속여서 활동을 한 사례들도 많았었고, 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사일 사진들을 쏟아내긴 했지만 그 사진들은 늘 걸러들어야 됩니다. 상공 폭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큰 구형의 파염이 쌓여있는 섬의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섬 사진 예전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던 사진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제 공개됐던 사진 전체가 다 팩트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일부는 좀 가려서 볼만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의 형태도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여요. 열차 같은 데서 숨겨놓고 쏜다거나 아니면 잠수함 같은 데다 올려서 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보이거든요. 근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 중에서 굉장히 좀 작은 그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굉장히 커다랗고 좋은 잠수함을 많이 건조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플랫폼을 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남한에서 제공을 해버렸죠. 국내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면서 잠수함에다 올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나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뭐 좋지 않은 잠수함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척수를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그 미사일을 탑재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어제 공개한 영상 중에서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를 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기상 조건이라던가 주변 지형 같은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 실제 영상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태고, 국내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서 미사일을 숨길 수 있는 위치를 늘리는 형태의 활동이라는 데 좀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한 시험평가 활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 구축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언급 내용도 좀 그쪽에 좀 가깝게 서술이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지금 상황은 보고 있고요. 전술핵의 타겟이 그럼 어디가 될 수 있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서울을 먼저 날리는 방법. 근데 서울을 먼저 날리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서울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한의 군수보급 쪽에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산 같은 주요 항만 시설들을 타겟으로 날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언급들이 실제로 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쪽의 보도 내용들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항만을 목표로 해서 사격을 했다라는 내용들. 근데 어디에다 쏠 거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느 시기에 쏠지에 대한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설마 처음부터 쏘겠어? 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부산에다가 핵을 한번 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저항하면 더 쏠 거야.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ICBM에다가 핵을 올려서 뉴욕을 날려버리겠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과연 미국이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즉각적인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또 핵 보복을 미국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을 때 한국이 거기에 동의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핵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거에 타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일거에 타격을 하고 나면 그때 떨어지는 핵 낙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두들겨 맞고도 반격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는 소리를 한국 정부에서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서울을 타격을 하면 전쟁은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뭐 내가 날려야 될 지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날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점령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서울에다 핵을 날릴 정도의 각오를 했겠죠. 근데 막상 서울을 날리고 나면 정부가 붕괴돼요.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요.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군사력으로 억압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어려운 문제겠죠.